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관세 전쟁 중단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코스피는 보합권, 이제 코스닥은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또 지수 선물 보니까 오늘 미증시는 어떨지도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만큼 오늘 투자 노하우에서는 미중 합의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본부 원산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시장 코스피는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미증시 환호 랠리였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일단 어제 이제 많이 좀 올라왔죠. 이제 우리나라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제 오늘 그런 상승을 이어서 붙이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수급적인 힘이 붙이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지수가 강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전일 폭등한 삼성전자가 좀 쉬는 동안에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했었던 조선주 섹터가 재차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거는 아직 환율이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체력 자체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매수세의 유입은 없고 외부로부터 네.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없고 그냥 시장 안에 머무는 돈들이 그냥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순환매성으로 그 안에서 예. 계속 돌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울 뿐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더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 시간이 네. 투자 노하우 시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그 노하우 시간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박스에 오히려 더 갇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점을 넘기면 네.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저점을 내려갈 때는 빨리 로스컷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 추종으로 하는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매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빠질 때 사면 먹고 무조건 오를 때 팔면 수익이잖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요즘은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러고 있고 지난번에도 관세 때도 그랬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제 너무 큰 양봉이니까 팔아야면 뭐 수익이 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안에서 돌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포커를 치면 판돈이 딱 정해진 거 안에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뭐 그러게요. 어떻게 해줘야 얘가 이제 파이가 커지는데 네. 그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 또 미국 주식 뭐 이렇게 이제는 일본 주식, 유럽 주식까지 다 하시는데 보통 이제 지점에서 이제 고객분들 오시면은 추천을 하시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주식을 뭐 미국 주식이다 아니면 한국 주식이다 그런 기타 다른 나라 중국 포함 이제는 중국도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버려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아닙니다. 예, 분위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어떻게 추천을 해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고객님들을 이제 모실 때에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의 자산은 가지고 계셔라. 아, 그러니까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이제 해서 원화를 환전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은 뭐 향후에 뭐 자녀분들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의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내가 달러 자산은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환전을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미국 주식 내에서의 어떤 이제 스윙적인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기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이제 뭐 빠지면은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기민하게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달러를 얼마나 가지라고 달러 얘기하세요? 같은- 100이라고 돈이 있다 원화가. 예. 그럼 그 중에서 달러를 얼마 정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맥스 30%입니다. 맥스 30%. 예. 지난해도 그러셨어요? 한참 지난해까지는 미증시 좋을 때요. 그때는 원화 자산을 고객님들께 이제 좀 보유를 해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고객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이 더 높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다 네. 보니까 이제 있던 이제 국내 주식도 매도를 해가지고 네. 미국 쪽에서 들어가시고 그랬었죠. 예, 네. 한천 수익을 내시고 지금 이제 5월 달이라서 그 세금도 내야 되니까. 해주신 아. 양도세 세금 내야 되는 시즌인데 네. 뭐 지금 와서 이제 환전하시는 분들 환전해가지고 세금 낸다고 하시고 그것도 신고 대행도 해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미가 좋았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 런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3월달 후반부터 네. 3월, 4월부터 해가지고 관세 전쟁을 맞아요. 일으키게 예. 되면서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예.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냥 고스란히 그 폭탄을 맞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세금 내려니까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나 작년에 많이 벌어서 매도를 쳤다고 벌써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반감이 있으시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더 올해 수익을 잘 내드릴 수 있으니 세금 내야 되는 건 내야 된다 하고 또 환전을 해드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고객분들 중에? 저점 부분이라 하면 우리나라 관세 팍 떨어졌을 때. 그때는 늘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빠져버리면은 안 물리는 게 없어요. 다 물렸었어요. 그렇죠. 다 그쵸. 물리는 거죠. 그러면 이참에 계좌를 아예 깨끗하게 리밸런싱을 하자. 어, 다 빠졌을 때는 손절을 봐도 뭐 그렇게 뭐 속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손절을 보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종목을 싹 교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조선주들 기존에 들 빠졌던 것들 소위 말하는 기존 주도 대장주들 쪽으로 조선 방산 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포트에 최소 30에서 40% 일단은 세팅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봐야 더 뭐가 빠질 게 있겠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섹터가 우리 반도체 섹터 특히 삼성전자였었습니다. 삼성전자 54,000원대 뭐 이럴 때 밑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아가씨 이제 6만 전자 언저리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매도를 하고 또 요거를 박스 플레이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진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일선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현재 레거시 쪽이 돌려서 세우는 것들만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한 단계 업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진짜 이제 엔비디아 HBM4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박스권 상단 6만 전자 여기 돌파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도주 섹터 조선 그리고 방산 섹터에 대한 비중은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거나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늘려나가거나 하는 쪽으로 전략을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고객님들께서도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근에 또 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도 많이 오르고 뭐 원유도 요즘은 또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아까 이제 달러랑 이제 원화랑은 30대 70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70 안에 금이나 이런 것도 여기 들어 있는 건가요?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달러 베이스 자산 달러 쪽으로 베이스 들어가 자산은 있고. 30% 예. 안에서 금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유가 커머디티나 예. 이런 상품들도 들어가는 쪽으로 하시고 이 예. 70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장의 네. 주식들로 순환매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맞습니다. 매매하시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특히 이제 달러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미국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채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한 4.5 정도 나오고 30년물이 재밌는 게 이게 예전에 한번 확 쇼크가 났을 때 5%를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이제 기민하셨던 조금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5%대 찍었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었고 지금 한 4.9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잘하면 이제 5%대에도 여차하면 잡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4.9 중반 후반에서는 일단 3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지금 정도 잡아가지고 30년물이 이제 여름 좀 지났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좀 분위기가 또 다시 좀 커지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4.7대 좀 내려왔을 때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30년 국채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라고 계세요?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트레이딩 충분히 그 밴드가 나옵니다.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움직일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5%대 들어갔다가 국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들이 생겼다는 게 되게 놀라운. 그 아무래도 큰손 고객님만 예, 상대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국채 네. 같은 경우에가 이제 10만 개라고 하죠. 그렇죠. 예, 10만부터 이제 10만 부터 하는 30년으로 건,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 쌓이면은 아마 첫 매수 최소 가능 금액이 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렇게 또 근데 대응하시는 그렇게 분들도 트레이딩 할 계시고. 거면 TMF 같이 3배짜리 레버리지 가지고 하지 왜 그거를 30년 국채를 가지고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건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예, 30년보다는 더 매력적인 게 세대- 많다는 예, 거죠. 예, 채권은 그렇죠. 금리만 ETF로 이렇게 베팅하겠다고 대응하시는 하면 분들도 내가 5% 계시는데 됐을 때 해서 트레이딩해서 수익을 네. 낼 거야라고 하면 솔직히 뭐 TMF나 이런 레버리지 돼 있는 채권형 ETF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면 되지. 네. 그거를 비드오퍼, 그러니까 사자팔자 호가도 넓고 수수료도 엄청 비싼데 이걸 왜 채권 가지고 하죠? 예, 너무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너무 예리하셔서 뭐 일단 뭐 제 손님들은 손님들은 예, 채권 베이스로 이렇게 이거 물리면은 내가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채권을 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5% 정도 됐으면은 내가 그냥 자산 중에 10%, 20% 내가 그냥 물어도 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솔직히 하이네드월스 고객분들은 네. 솔직히 5%면은 미국 국채로 5%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만 불 정도만 사서 넣어놔도 이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원금 보장도 거의 완전히 달러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하거든요. 5%대 어느 정도 비중은 진짜 특별히 하이네드월스는. 근데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시면 예를 들면 4.5 정도로 내려오면 다시 또 팔아버리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실 거라면 그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냥 TMF 같이 그냥 사다 팔았다 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제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안을 해주실 거잖아요. 이제 네. 고객분들한테. 그러실 때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고객이 보고 움직이시는 게뭐 채권 금리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쉽고 예, 그게 좀 가격으로 막 움직이는 예, 것보다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이니까. 그런 관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좀 네. 섹터별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네. 반도체, 왜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좋았으니까 좀 반도체 섹터가 좀 좋을 거라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서 오히려 진짜 세로 뉴스라고 하죠.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채로 마무리가 네.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아마 네. 미국 선물 지수들이 우리나라 장중에 마이너스 0.5%포인트, 아니 0.5%죠. 0.5%까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뭐 조금 아마 주춤했던 것 여전히 같은데 그냥 불확실하다 이거죠. 네. 그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때문인 것 같다. 삼성전자. 예.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처럼 뭐 네. 그 정도의 이제 시장에서 그 AI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섹터에서의 그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꽤 올랐습니다. 지난 3월달 관세 전쟁 리스크 부각 이전 지수가 한 4,600포인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데 어제 4,780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가 5%가 올랐고 브로드컴 6%, 퀄컴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뭐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지수가 그 주요 저항대에서 4,500포인트를 갭으로 그냥 밀고 올라와 버렸는데 이게 이런 이제 소위 말 미국에서 치고 올라갔었던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AI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을 안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가 AI에 대한 모멘텀이 과연 있는 종목이 맞을까? 퓨어하게 하이닉스처럼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에 이렇게 조금 눌림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테크주잖아요. 테크주 네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불확실성인데 어찌됐건 이제 중국발로 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고 어찌됐건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미중 관세 협상에서 이건 들어가는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별도로 빼놓고 이제 미국에서 다루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션이 나왔다는 거는 미국에서 이번에 이런 관세 협상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미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급한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반도체 관련된 이제 관세를 이제 개별 관세를 매길 때에도 뭐 그렇게 시장에서 경악을 할 정도로 안 좋게 매기지는 않겠구나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투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장 눈앞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은 5월 28일 날 이제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게 예,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변곡이 아마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만약에 계속 엔비디아는 매 분기마다 이제 어닝에 대한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그 기울기가 조금 둔화가 되거나 하는 모습들이 나올 때에 반도체가 다시 조정이 오고, 뭐 기존의 우리나라 섹터 같은 계속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만 계속 치고 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뜨거운 여름에 이제 AI 테크 섹터가 그 같이 뜨거워질지, 이런 것들이 아마 5월 말에 어느 정도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네. 다행히 반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약가 네. 인하 행정명령에 네네. 서명했다는 소식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마진율이 줄어들 것이 우려가 되면서 좀 주가에 많은 영향을 그렇죠.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해명이 나왔던 게 네. 제약업체들 마진율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뭐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자기 그 X라고 하죠,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거를 보고는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어제 이제 확 빠졌는데, 정작 행정명령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나오자 이제 오늘 반등 이렇게 나왔던 건데,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약했고 이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자체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우리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2020년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네. 그 외래 진료에 적용이 되는 그 메디케어 파트 B라는 네. 부분, 이쪽에서 약값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때 막 제약회사들이 줄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연방법원에. 그때가 제동이 좀 걸렸었어요. 그냥 결국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가 소송을 한번 또 대응을 해주마, 이렇게 좀 배짱을 튕기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는 약가 인하가 니네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내려, 이것도 있지만 그 미국의 PBM 업체라고 해서 파마시 베네핏 네, 매니저 네. 이쪽 그 약 공급 도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업체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니 니네들을 아예 빼버리든지, 시장에서 아예 빼버리든지, 아니면 너네들이 조금 더 그거를 톤을 다운시키든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PBM 업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히려 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IR팀에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M 업체들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의 직판을 도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협상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시장 구조가. 유럽 대비해 가지고는 아직 오리지널 약들의 비중이 뭐 휴미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80%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런 구조가 조금은 완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바이오시밀러 약에 대한 처방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바이넥스 같이 어떤 신약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들보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렇게 대응을 하는 업체들, 제네릭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